네, 벌써 이번 강의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네요.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이제 9장인데, 9장에 이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이전 9장, 그러니까 3부의 9장 공간 보관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공간 보관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은 그 공간 자체가 뭐라고나 할까,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게, 공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불연속하지가 않고 연속한 현상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기온, 뭐 습도 등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도시계획 쪽에서는 속생이가 좀 그러네요. 도시계획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등고선 자주 쓰죠. 가령 이게 지형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걸 단면도겠죠. 이건 크로스섹션 단면도인데, 지형을 어떻게 측량을 했어요. 측량하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가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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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측량을 했으면 얘네들 그대로 그냥 이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좀 뾰족하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있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도형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 요소가 점이잖아요. 그렇죠? 점은 부피도 없고 길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수히 많은 점이 합쳐져 가지고 무수히 많은 이제 무한개의 점의 집합이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과 점을 이을 때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점과 점 사이를 그 가장 최단 거리로, 유클리드 기하 개념으로서는 최단 거리로 있는 단 하나의 선이잖아요. 그게 직선이죠. 삐뚤빼뚤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점과 점 사이에 뭔가 값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이 가령 뭐 경로라고 쳤을 때, 오리진, 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쳤을 때 이 사이를 사람이 어떻게 지나갈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쳐요. 그랬을 때 당연히 최단 거리로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직선을 그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경로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지나가는 하나하나의 그 무수히 많은 지점들, 그 좌표들, 위치들을 그 어떤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 트래킹 정보가 있다고 쳐요. 트래킹 정보에서 좌표가 그럼 OD가 아니겠죠? 좌표, 코디네이트, 코디네이트 1, 코디네이트 2, 여기에 코디네이트 3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위치가 코디네이트 1에서 일단 좌표 정보가 한번 찍혔었고, 동선이요. 그 다음에 뭐 확진자라고 해볼게요. 그 확진자 동선을 추측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게, 코디네이트 1에서 한번 영수증 정보가 찍혔고, 코디네이트 2에서 CCTV에 좌표가 잡혔고, 코디네이트 3에 QR코드 찍은 게 잡혔어요. 그럼 이 사이를 사람이 이제 시간 순으로 1, 2, 3라고 했을 때 어떤 길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동을 했을까를 추정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연속한 지점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동선은 연속적이죠. 각각의 그 사람이 존재했던 거는 한순간 찰나예요. 찰나고 이 시간을 무수하게 계속 이제 좀 늘려서 합쳐보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적분을 해보면, 계속 이어서 붙여보면은 뭐 실제 경로는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 경로는 뭐 가령 이런 식으로 좀 돌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디네이트 3, 이제 C3 지점으로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가령 이 사이를 채우는 모든 지점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진 못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떡합니까? 추정해야지. 이게 일종의 보관이에요. 알려지지 않는, 그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그 공간 데이터 사이에 연속한 사이를 추정해서 메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경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사람이 최단 거리로 갔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 쪽 분야에는 이동 경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동을 할 때 시간이 가장 적거나 아니면은 이동하는 거리가 적은 순으로 좀 경로를 선택하겠죠.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경로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면은, 이건 마치 경제학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완전
완전 경쟁장이 되게 위한 전제와 같은 것들인데, 교통 약간 그 수요 예측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이상적인 경우에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모든 통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지나갈 때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단 거리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 거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전제를 바꿀 수 있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지형의 저촉을 받기는 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직선으로, 이동 경제성을 전제를 할 때는 이렇게 직선에 따른 경로를 보이겠죠.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직선이 좀 그래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령 루트 경로를 그릴 때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경로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오차가 적을 것들, 아니면 알려져 있는 이론에, 아니면 알려져 있는 정보에 가장 좀 적합한 방식을 써서 이 사이를 어떻게 메꿀지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지금 이 사례는 경로인데, 경로이고, 그리고 또 이제 평면, 그래프를 나타낼 때도 보시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측량이라고 했잖아요. 측량을 이렇게 했으면, 아까 삐죽삐죽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이제 뭐 지수함수나 아니면은 쌍곡선 등의 함수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스무리하게 이제 추정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직선보다는 좀 나은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직선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인구 값이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사이에 데이터가 결측치가 존재할 때 이 값이 얼마인가를 구할 때 그냥 직선으로 연장을 시킨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그 구간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사이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가중평균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보관법이고, 지금 이거는 그 보관법을 공간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뒷페이지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뭐 늘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공간 현상들은 기온, 날씨, 공해 등 이제 자연 현상, 그리고 화재, 주택 가격 뭐 등등의 인문 현상 등이 있고, 일단 데이터 형식도 둘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가령 이제 자연 현상이든 인문 현상이든지 간에 근데 상관없어요. 그 토폴로지, 이 지형 같은 경우에도 자연 현상이고, 그 인문 현상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이동 경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처럼 연속한 것도 있고 불연속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온이나 날씨 등처럼 연속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수를 할 수 없다 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속 데이터인 거고, 교통사고나 화재나 이런 것처럼 특정 지점에서 딱 여기서 바로 발생했구나 라고 그 지점에서 끝나는 것들이 불연속 데이터인 거고요. 여기서 보관이 필요한 거는 이 연속 데이터예요. 보관이 필요한 거는 이놈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속 데이터, 기온이나 날씨처럼 연속되는 공간 현상의 경우에는 보관이 필요한 이유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샘플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점 두 개 사이에 직선 하나만 하더라도 가능한 이제 점들이 무한 개죠. 그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 점의 좌표를 할 때 이제 무한한 소수가 아니라 한 0.000000 이런 식으로 소점 열째짜리 수까지 말고 뒤에는 이제 정확하게 모든 값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올림해가지고 소수점 10번째 자릿수에다가 그쪽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뒤에 자릿수의 데이터는 없어진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값이 유한해요. 유한한데, 왜냐하면 이 공간을 재는 단위 자체가 완전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자연계에서는 아날로그니까 연속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R 가지고 분석하거나 GIS로 분석하는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는 디지털 세계에서 묘사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재현하는 공간은 연속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연속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단위가 제약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데이터가 무한하겠죠? 소점 자릿수 저장하는 것만 해도 이 전 세계 컴퓨터로 모든 용량을 다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무한한 거를 그대로 다 써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3.14, 1592라고 하는 원주율도 지금 슈퍼컴퓨터 가지고 계속 현재까지도 수십 년 넘게 계속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와중에, 그쵸? 그것도 일종의 좌표값이라 생각하면 좌표가 x좌표가 파이에다가 y좌표가 파이인 지점이 있다라고 치면은 뭐 일정 점으로 찍어주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파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0이 아니라 3.141592 해놓고 뭐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릿수가 넘어가잖아요. 무한히. 이 자릿수가 이미 다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인지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약간 현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연속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 뿐이죠. 나이 같은 경우에도 1살, 2살, 3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이에 이제 년, 아래에는 이제 월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분, 초 등 이렇게 미시세계가 있죠. 시간도. 이게 쪼개면은 무한히 짧게 쪼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연 단위로 세죠. 연 단위로 세는 것 자체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반올림을 넘어갔으면 올림이겠죠. 이거는 올림을 해가지고 2살, 3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연령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범례를 나타내는 변수라기보다도 연속 변수를 인정을 하죠. 넓게 따지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사이값이 얼마인지를 맞추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는 강수량 데이터, 프레시피테이션이라고 하는 강수량을 이 실습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을 했는데요. 기상정보, 그 기온이나 뭐 강수량 등의 그 기상정보가 가장 대표적인 불연속 데이터, 보관이 필요한 불연속 데이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는 강수량, 프레시피테이션을 썼고 보통 점 데이터를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는 게 연속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샘플,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이제 측정소 다 치고 측정소가 있는 좌표, 이 위치를 기준으로 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래서 속성 정보가 들어오고 그 지점이 있으면은 얘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 측정소를 모든 곳에 빼곡히 다 세울 수는 없으니까 지점보다 이렇게 따로따로 점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점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다니면서 연속적으로 값이 얼마인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가령 이제 0.1초에 한 번씩 그 좌표 값을 얻었다고 치더라도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좀 넓게 퍼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사이가 뜨는 거죠. 불연속하기 때문에 불연속한 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할 당시의 지점 5초 지난 지점 이건 10초겠죠? 10초 지난 지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면 이런 정보들의 근데 사이에 어떤 값이 위치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다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는데 알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서 추정을 하는 거고 일종의 추정이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관의 결과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나타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 자체를 뭐 지금 틴셀 폴리곤을 쓰는 거긴 하지만 보통 이제 그리드로 나타내는 레스터 셀
이용해서 보관의 결과를 생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 대한 값을 알 수가 없으니 여기는 공간 단위마다 그 대표값을 취하죠. 그런 거고, 여기서는 이제 평균 강수량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중구 근처가 좀 강수량이 적고 저기 남쪽이나 아니면 북쪽에 이쪽 지역이 강수량이 높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구하는 방법 자체도 이제 보관에 대한 결정론적 접근이랑, 보관법은 결정론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접근, 이렇게 있고, 결정론적 접근은 이번에 소개하는 것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T샘플리곤, T샘플리곤이랑 그 다음에 역거리 가중법 ITW, 통계적 접근은 이제 그 면이나 크리깅,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오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역거리 가중하고 크리깅이에요. 왜냐면은 T샘플링이나 경향면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너무 투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이게 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왼쪽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좀 비현실적인 면이 존재해요. 그런 면이 있어서 역거리 가중이나 아니면은 크리깅 방법을 써서 사이를 보관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까지 이제 보관에 대해서 결정론적 접근 방법하고 통계적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론적 방법에는 이제 T샘플리곤 보관이라고 근접성, 프록시미티라고 그 인접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T샘플리곤 보관법하고 역거리 가중법, 거리를 이용한 역거리 가중법 두 가지 방법이 여기서는 소개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T샘플리곤 보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론이에요. 알프레드 H. 티젠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한 거라서 100년도 더 된 방법이다. 굉장히 오래됐죠. 표본 추출된 위치 사이의 중간점을 분할하는 선을 그리고 이를 연결하면 표본질 중심의 지역을 분할하는 면분할 지역이 생성된다 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딱 있으면은 지점의 중심점이 센트로이드가 있잖아요.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를 그 지나는 원래 거리가 같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좀 잘못 그렸네.
이런 식으로 이어서 중심점끼리 이은 다음에 그 사이에 일단 서로 거리가 같은, 영향권이 같은 선을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게 좋겠다.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법선이에요. 각각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놈들의 일단 최외곽선을 그려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티젠 폴리곤의, 그러니까 이 종로구라고 치면 종로구를 대표하는 티젠 폴리곤 영역이 만들어져요. 이런 방식이고요. 굉장히 좀 컨셉은 심플하고 간단하죠. 뭐 고전적인 방법이니까 그럴만도 해요. 뭐 이런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한계점도 뚜렷해요. 문제점은 표면값의 영역 내에서는 같은 값이죠. 보시면 범례대로 같은 값을 할당되다가 영역을 좀만 넘어가면 급격하게 값이 변하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값이 70에서 75 지점이었다가 조금만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55에서 60 인 지점으로 서로 확 이제 바뀌게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문제점이 되는 게, 이런 연속적인 공간 현상들을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건데, 이런 현상들은, 연속적인 이런 현상들은 지점이 조금 바뀌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데 값이 동일하다가 갑자기 변화는,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죠. 값이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연속 데이터에 좀 성질하고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된 방법이 역거리 가중법 보관이라고 하는데, 수식을 보시면은 일종의 가중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에 역수를 취해 가지고 가중해서 이제 평균을 넣은 거고, 분모해 보시면은 또 거리의 역수의 합으로 나눠주는데, 이 값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이 데이터가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이제 한반도 전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공간의 스케일이 존재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서로 간에 뭐라고나 할까, 지금은 측정소 정도 수준이지만은 이게 아니라 강수량이 가령 서울시 강수량, 저기 무슨 뭐 광주, 전라남북도, 뭐 세종시, 이제 충청남북도, 뭐 경상도,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다 도시별로 강수량 수치가 있고, 이놈들 가지고 역거리 가중법을 또 한다고 했을 때 거리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런 스케일에 따른 효과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모에다가 또 넣은 것 뿐이고, 중요한 거는 거리의 역수를 취해 가지고 거리 역수를 가중치로 넣은 일종의 가중평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가중치 자체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기 자신 지점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놈이 멀리 있는 놈보다 가중치가 더 크겠죠. 그쵸? 이 값이, 이게 A고 얘가 B라고 치면은 이 가중치 값은 A가 B보다 당연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값이 뭐라고나 할까, 이 미지의 지점 C가 있는데, C의 강수량 값을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측정소에서의 강수량 값이 멀리 있는 B 측정소의 강수량 값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예전에 지리학 1법칙 소개하면서 잠깐 비슷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정신이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거리에 따라서 이 영향이 얼마만큼 조락되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 자기 자신 위치가 이렇게 있고 자꾸 삐뚤삐뚤해지는데 이렇게 있고 디스턴스에 따라서 이 영향 가중치가 이게 뭐라고나 할까 정확히 하면 뒤에 마이너스 m승이잖아요. 뭐 마이너스 빼면은 이제 분모가 되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가령 이제 가중치가 이게 가령 1이 맥시멈이라고 치면은 1에서 거리에 따라서 뭐 일종의 거리 조락 함수가 될 텐데 직선으로 그대로 약간 m 값이 1이면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게 점점 m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대강 이런 느낌이 될 건데요.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차이점이 뭐겠어요? 그 m 값을 무엇으로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까이 있는 데이터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돼요. m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멀리 있는 놈들보다 가까이 있는 놈들의 가중치에 대한 포션이라고 할까요? 그 값이 더 커지게 돼서 극단적으로 이제 이 수식에서 이제 우리 리미트 기억나죠, 여러분들? 뭐라고나 할까? 앞에다가 리미트 해놓고 m은 양의 이제 무한대 값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이 식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역거리 가중법 보관을 한 결과나 t셈 폴리곤 보관을 한 결과나 동일하게 돼요. m 값이 무한대가 되면 그거를 이 책에서 뒤에 보여주는 것이고 보통은 이거를 약간 파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승수 m 값을 한 뭐 보통 2나 3 경우에 따라서 1이나 아니면은 뭐 10이라든가 뭐 20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거의 t셈 폴리곤이랑 비슷해지고 보통 2에서 3 정도 쓰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1로 균등하게 1차식이 되게끔 그렇게 써주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역거래 가중법 보관을 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이제 m 값을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m 값이 가장 적합할까를 구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차이점을 보자면은 어디 보자. 이 그림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책에서. 이거는 승수가 m이 2일 때, 아래 그림은 m이 15일 때인데 이 값은 그 t셈 폴리곤 하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그 n 값을 어떻게 구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관을 위한 지수 선정과 교차 검증, 그러니까 m 값 선정하는 거, 그리고 이게 맞는지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보관 결과는 지수에 따라서 다양하다. 위에서 이렇게 다르죠? 서로가 같지 않다 라는 거고 적합한 지수 선정하기 위해서 뭐 하는 방법이 뭐라고나 할까 여러분들 회귀 분석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측정된 값,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수량으로 치면은 우리가 그 센서, 관측소를 설치해서 이 검은색 점 있는 지점들 관측소를 설치한 지점에 대한 값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해서 익히 알고 있는 점이잖아요. 이거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이에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지점들이 얼마일지 추정하는 거고 이 추정값이 알려진 값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이게 좀 추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모형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하든지 간에 둘 사이에서 동일한 값이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바로 측정소의 값은 같아요. 같은 측정소에 있는 같은 지점의 측정소. 가령 이제 측정소 아이디가 뭐 이제 n이라고 치면은
이 둘의 값은 m이, 그러니까 승수값이 2이든 15이든 얼마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그 프레시피테이션 P값은 이렇게 할까요? 약자로? 이 값은 m이 2일 때나 m이 15이든지 간에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해진 측정된 값들을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한 위치에 있는 값들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더라도 같은 거죠. 이 경우에 그래서 알려진 값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개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비율하는 방식 자체가 그 평균 제곱근 오차, 그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오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를 가지고 그리고 오차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그건데 그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추정한 값, 여기서 G 위에 햇을 씌운 거는 추정한 값이라는 얘기고 보관된 추정값에서 관측값을 뺀다 그랬죠. 그 차이를 에러라고 해요. 오차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 추정값에서 측정값 또는 이제 관측값이라고 해요. 이 둘을 뺀 게 일종의 에러인 거고 이놈을 일단 플러스로 잔차라고도 하는데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에 따라 서로 합쳐졌을 때 서로 뭐라고나 할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합치면은 서로 중화가 되잖아요. 중화라고 표현하기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중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씌워주는 것 뿐이고 수치 해석을 위해서 제곱을 씌워주고 그 놈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이 모형 전체에서의 이제 그 오차에 누적된 수치를 알 수가 있고 이것들을 데이터의 개수나 데이터의 가령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남짓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의 n수, 관측 개수가 20개 정도이든 200개이든 2000개이든 상관없이 일관된 수준으로 이제 오차를 계산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수치로서 데이터의 개수를 나눠주는 거고 이 값들이 각각 오차를 편의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부호랑 마이너스 부호가 섞여가지고 중화되지 않도록 하기에 제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효과를 좀 다시 리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또 루트를 씌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평균 제곱근 오차,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볼 수 있고 이 지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관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차가 큰지, 오차를 크게 발생시키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표까지는 이렇게 좀 활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측정값들 이용해 가지고 측정값이 있는데 그러면은 관측값 대체 어떤 관측값이랑 비교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측정수 값들 중에서 일부 샘플들만 가령 2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뭐 비율은 자유이긴 한데 50%라고 치면은 10개 샘플을 가지고 그 승수 m을 2로 해서 일단 이렇게 보관을 시켜요. 10개만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가지고 뭐 보관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겠죠? 보관을 시키고 그 나머지 이제 선택받지 않은 10개 점은 뭐냐면은 검증을 위한 검증 데이터가 돼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그럼 이 보관에서 이제 선택받은 데이터들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승수 m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나머지 남은 10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이 점들을 중심으로 이 루트 민 스퀘어 에러들을 계산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계산되면은 그 값이 가장 적게 되는 승수가 얼마인가를 아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랜덤 샘플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점을 샘플링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랜덤 샘플링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존재하는 방법이 여기서 잭나이프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샘플을 일단 이 전체에 20개가 있다고 치면은 관측소가 그 중에서 일단 자기 자신 하나만 빼놓고, 그러니까 1대 19개로 해놓고 이 19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관을 해요. 승수가 뭐 2라고 치면은 그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간 보관이 되겠죠. 보관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하나 남은 이 데이터의 이 오차값을 구해요. 오차값을 구하는데 이 작업을, 이 관측값 값이 이제 id가 1에서 2, 3, 4, 점점점 해놓고 이제 20개면은 10, 18, 19, 20번째까지 다 돼 있으면은 이 과정을 20번 반복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 2번에서 20번까지를 이용해서 보관을 한 다음에 승수 2로 1번 데이터랑의 오차를 구한다. 그 두 번째는 2번 데이터를 빼두고 1번, 3번, 4번부터 20번까지 19개를 가지고 해서 같은 반복 과정을 반복하고 그렇게 20번째까지 반복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에러들을 이용해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구해가지고 그 모형, 약간 승수가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승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m을 이제 1에서 한 5 사이에서 결정한다고 쳐요. 1, 2, 3, 4, 5라고 치면은 그에 따라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가령 이게 m이 1, 2, 3, 4, 5가 치면은 RM, SE가 뭐 여기서는 100이고 여기는 뭐 80이고 여기는 50, 여기는 이제 뭐 60, 이쪽은 뭐 200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루트 민 스퀘어가 가장 적은 이제 승수 3이 가장 적합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최적화하는 게 뒤에도 반복되니까 좀 더 시간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뭐 그런 방식인 거고, 그 여기서는 뭐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산포도를 그려서 획이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이게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건데, 관측접 세트에서 추정 강우량, 그 보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추정 강우량이랑 관측 강우량의 이제 산포도를 아래 그림 9.5와 같이 만든다. 이 그림이죠. 여기서 선형 회귀분석 선을 만들어주고 이 선이 데이터 분포랑 어떻게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이 회귀선이 이 잔차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면 할 수 있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이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다만 뭐라고나 할까, 이게 공간 데이터다 보니까 오차라고 하는 게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 지점에 따른 오차를 하나로 합쳐서 지표를 만들었지만, 공간 데이터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모형의 대부분의 오차가 다 이제 집중되는 경우가 존재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승수 15일 때 나머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유독 이거 아이디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뭐 10번이라고 칠게요. 10번 아이디인 지점, 이 지점에 대해서 유독 그 컨피던스 레벨 분산이 오차가 커가지고 우리가 컨피던스 레벨을 한 0.1 정도로 판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명약관 화학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이놈은 문제가 있다. 이놈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추정값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되겠다. 추정값을 그대로 따르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어느 쪽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컨피던스 레벨을 전 구역에 이제 골고루 충족할 수 있도록 승수를 조절해 가면서 맞춰주는 게, 그러니까 루트 민 스퀘어 에러만 가지고 따져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컨피던스 레벨 신뢰 구간 지도를 그려놓고
이 값이 최대한 공간에 고르게 좀 적은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루트 스퀘어 에러와 이 분산 지도를 같이 교차 검증해 나가면서 승수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교차 검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통계적 보관법인데, 통계적 보관법에서는 경향면과 크리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향면과 크리깅, 이 중에서 크리깅 방법을 주로 쓰게 될 거예요. 경향면 보관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위치값이 상호작용을 표현하기 위해 도출되는 회기식을 이용한 보관이다 해서 아마 여러분들 머리가 좀 많이 터졌을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평면이잖아요. 평면 공간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면 공간에 대한 값을 나타낼 때 일단 차원은 2차원이에요. 1차, 2차 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수가 두 개란 의미고, 차수 1차, 2차라고 하는 의미는 차수가 1차식과 2차식이라는 거고, 제가 1차원, 2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2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면을 나타낼 때 좌표 공간의 평면을 나타내는 차원의 수가 x 좌표축이 나타내는 x 차원 하나고, 그 다음에 y 좌표축이 나타내는 차원이 하나가 두 개 엮여져 가지고 2차원 평면 공간 상에서의 값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x, y 좌표 벡터로 나타내는 평면 공간인 거고, 여기에서 일단 데이터 자체는 3차원이에요. 왜냐면은 x, y 좌표로 나타내는 공간이 있고, 이걸로 공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z값이 그 위에 존재하는, 여기서는 강우량 같은 속성값, 속성 데이터를 나타내는 차원이 하나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위치 데이터를 나타내는 차원이 두 개 차원이 할당돼요. 그래서 합쳐서 전부 다 따져보면 3차원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고, 여기서 1차라고 하는 거는 이게 x의 1승 그리고 y의 1승으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z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방정식 자체가, 근데 뒤에 2차 경향면이라고 할 때 2차식은 x의 자승, y의 자승, 그리고 x랑 y랑 결합 곱으로, 나중에 이거 보면은 이제 내적이랑 외적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2차식 변수가 두 번 또는 이제 두 개가 결합된 형태도 같이 들어있는 2차식으로, 2차 방정식으로 속성 정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식을 보시면은 이게 XY 좌표로, 이거는 여기서 A는 잔차, 그러니까 XY 좌표가 0일 때, 원점일 때의 값이고, X 이제 Y 좌표가 0,0일 때 원점에서의 Z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인터섹션 잔차인 거고, B는 X 좌표가 한 단계 움직였을 때 Z값, 그러니까 강우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C는 당연히 Y축으로 이동했을 때 얼마큼 증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울어진 평면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게 당연히 뭐 그런 건데, 이게 보면은 이것만 딱 봐도 그 지역마다 아까 그 뭐냐, 역거리 가중법에서 통계적 방법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좀 그럴싸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역마다 좀 미세하게 값들이 다를 테니까, 그런 점에서 좀 경향면 보관 방법 자체가, 이놈은 기울어진 평면을 표현하고 있고 이놈은 그 타원의 방정식을 좀 타원체를 그리고 있어요. 곡면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단면을 그리면 뭐 대가 이런 공간이 되겠죠. 이런 공간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좀 활용도는 1차 경향면 보관을 쓰게 되면은 대략 할 수 있는 말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울시 이제 뭐
동남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서울시의 강우량은, 월 평균 강우량은 동남부로 가면 갈수록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서북 쪽 방면으로 가면 갈수록 강우량이 적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라든가 아니면 2차 경면 보관을 하게 되면은 브리핑을 할 때 이쪽 지역 대략 어느 쪽이 될까요? 마포구? 네, 마포구를 중심으로 마포구가 가장 월평균 강우량이 좀 적은 편에 속하고, 거기에서부터 점차 약간 좀 남북 방향보다는 동서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그래서 좀 더 마포구에서 멀어질수록 강우량이 집중되며, 그리고 그 현상은 이제 남북 쪽 방위보다도 이제 동서 방향일 때 더더욱 좀 강우량 변화가 둔화해서 약간 적게 늘어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투박해요. 할 수 있는 말이 얼마 없어요. 일단 그 정도고, 그래서 더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자주 쓰이는 거는 크리깅 보관이 실질적으로 자주 쓰인다고 볼 수 있고, 크리깅은 지구 통계학에서 토양 분포 등 공간적 자기 상관을 갖는 연속적 분포라고 하는데, 뭐 예시를 따지자면은 토양의 약간 토질, 어떤 암석으로 지질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하의 지하 부존물, 지하 자원, 그러니까 석유, 광물 이나 아니면 뭐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식물들 서식지 분포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다 같이 좀 크리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공간적 자기상관, 당연히 시추를 만약에 이게 시추한 지점이라고 봐요. 그럼 시추한 이 지점에서 대략 이쪽에 뭐 지하수라고 합시다. 지하수가 지하 뭐라고 하니까 해수면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0m 지점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지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지점은 멀리 있는 지점보다 이 마이너스 10m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멀리 있는 점일수록 좀 더 편차가 커지겠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들 사이에 당연히 좀 뭐라고나 할까,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 이런 연속적인 분포를 갖는 현상들에 대해서 관측되지 않은 지점에 보관을 하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인데요.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값을 추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관법이니까. 그래서 보관을 위한 크리깅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크리깅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방식들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다 알기는 어렵고, 뭐 단순 크리깅, 일반 크리깅, 유니버설 크리깅, 공동 크리깅 등이 뭐 있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뭐 일반 크리깅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책을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단순 크리깅은 특정 지점 속성의 표본 평균값으로 보관하고, 일반 크리깅은 베리오그램 값을 토대로 보관하고, 유니버설 크리깅은 경향면의 잔차, 공동 크리깅은 관측값 XY를 이용해서 추정한다라는 건데, 베리오그램 값을 토대로 보관하는 일반 크리깅이 여기선 소개되고 있다. 일반 크리깅이라는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따라서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표본 베리오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속성 데이터 자체의 이제 공간 관계,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공간 관계를 일종의 그 플러트로 그려주고, 이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고 쳤을 때 서로 공간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들을 이제 재현하기 위한 일종의 최적 함수를 적용시켜줘. 이럴 때는 대강 이런 함수가 가장 어울리겠죠? 뭐 그런 것처럼. 여기 책에서는 뭐 함수가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가장 적합하겠죠. 이런 것도 있고, 함수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웨이브로 가는 것도 있고 해요.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공간 가중치를 아니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정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보관을 할 때 적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통계적 방식에 충실하다고나 해야 될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고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베리오그램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베리오그램 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감마라고 하는데, 감마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선형 회귀 모형을 작성해서 그걸 토대로 공분산 계산을 하고 이걸 2분의 1로 나누면은 세미 베리오그램 값을 구해서 작성을 하는 방식인데, 뭐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 시험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도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손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다만 그 데이터에 가장 최적화된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선형 회귀 모형을 만들어서 적합을 시키게 된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제 5차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수학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이건 오차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기호로 했을 따름이에요. 이 물결표는 거의 같다,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거는 평균이 0이고, 그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오차가 특별한 경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분포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랜덤 분포라고 치면은 이게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선형 회귀 모형의 약간 전제 중에 하나인 정규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나머지는 책을 그냥 읽으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두 개의 관측 지점 간의 거리,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공분산 R을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거리 함수로 하고, 이 함수를 나타내는 베리오그램을 나타낸다는데, 그래서 H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H는 시계열 분석에서 렉이라고 해요. 시차라고 하고,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는 이 H로 가령 시간 단위가 월 단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H의 기본 단위는 한 달이에요. 한 달이고요. 기본 단위가. 그러면은 이제 10월달에 주식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달과 유사하겠죠. 8월달보다는 9월달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가령 그 과거의 자기 자신을 그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가령 시차를 둬가지고 이 x라고 치면은 y의 시차 변수, 과거의 그 시차, 한 달 전의 그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표기해가지고 과거의 시차 변수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컨셉을 그대로 따가지고 시간에 따른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서로 이격돼서 다르면은 당연히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이 거리를 두고 시차라고 하는 거고, 그 시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h라고 하는 거예요. 시차를. 그런 개념이 여기서 h라고 하면은 그 기존 관측점으로부터 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시차가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리가 떨어진 놈들과 이제 곰분산을 쓰게 되는데, 당연히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놈이 멀리 있는 놈보다 곰분산이 이 놈은 그 세미베리오그램이라고 치면은 클 거고 1이라고 칩시다.
더 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점으로부터 이웃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각각마다 이 공분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이를 놓고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플러팅을 해야 되는데, 베리오그램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전수, 모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 베리오그램, 세미 베리오그램 값을 구해가지고 플러팅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 표본, 경험, 표본 베리오그램, 아니면 경험 베리오그램, 실험 베리오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일부 샘플을 잡아서 베리오그램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요. 근데 전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데이터 수가 충분히 적다면. 근데 데이터가 한 수백만 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당연히 표본을 잡아서 해도 차이는 없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본을 잡았을 때는 그만큼 좀 관측상에서 총수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고, 그 차이는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보면은 좀 경향이 다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책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적합하기 위한 함수는 뭐 여기서 소개하는 거 있는 것처럼 너겟, 익스퍼넨셜, 스피어리컬, 가우시언 뭐 등등의 함수가 한 열댓 개는 존재하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함수가 존재하고, 여러분들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따라서 적합한 함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적합한 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베리오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르는 거고, 이 베리오그램에는 어떤 함수가 가장 적합할까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에 맡기는 거고, 함수를 골랐으면은 그 함수를,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뭐 이런 너겟, 빌, 그 레인지라고 하는 뭐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함수의 구체적인 쉐이프를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상을 가진 함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함수의 구체적인 형상을 좀 테스트해 가면서 최적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단한 과정이 돼요. 좀 노가다가 필요해요. 어떤 면에선 100% 자동은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리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이 지점, 여기서 이 곡률, 그리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평이 되는 지점들을 다 구해서 최적화된 선으로 이 적합이 잘 됐는지를, 이 보관 결과를 또 디스플레이 해놓고 분산 지도를 또 그려서 시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했고, 그 뒤에는 뭐 이 내용들에 대한 실습이에요. 이거는 과제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설명은 이 정도 하면은 된 것 같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식 위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좀 학부 난이도는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하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하면은 대강 보관이 뭐구나, 티셈 폴리곤이 뭐고, 역거리 가중법이 무엇이고, 그 교차 검증을 왜 해야 되고, 지수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가지고 하면 되고, 그 방법 잭나이프나 아니면은 샘플을 두 개로 비율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회귀분석을 통해서 코에피션트로 검토해본 방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뢰 구간 형성할 수 있고, 통계적 방법론 보관법에는 경향면 보관법이 있는데, 경향면 보관법 중에서는 1차 경향면, 2차 경향면 등이 있고, 크리깅, 또 형제적 경향면에는 크리깅 보관이 있다. 크리깅 보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일반 크리깅이 소개되어 있고, 절차는 표본 베리오그램을 구성하고, 거기서 감박값을 중심으로 표본 베리오그램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가장 잘 묘사하는 그 함수, 곡선 추정하는 함수를 선택해서 베리오그램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로서 검색 거리 변수를 산정하고 크리깅 보관 실행 등등인 거고, 그 뒤에 방법론들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코드를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코드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스튜디오를 열고 제가 했던 것들을 일단 클리어를 해놓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사실 되게 좀 애를 먹었어요. 중간에 저도 오류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어제 점심때인가 어제 저녁에 이제 겨우 다 수정을 해놔가지고 그거를 공유해드린 거고요. 일단은 실습 바로 들어가면 본문에 들어있는 코드가 얼마 없어서 그냥 그 9장 3절로 바로 들어갈게요. 함수가 일단 OGR 데이터 쉐입 파일 가져오기 위해서 RGDAL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주제도 작성을 위해서 tmap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랑 RDS 사용을 위해서 SP를 불러드릴게요. 그 다음에 쉐입 파일을 불러오는데 당연히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데이터가 32비트로 저장이 되니까 숫자 데이터를 텍스트로 불러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매개변수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걸 read OGR로 불러드리고 그래서 이 객체를 RDS 파일로 저장한 save RDS인데 이게 SP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변환을 시켜서 가져와주고 그럼 이 객체가 좀 RDS로 좀 변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RDS 파일로 객체 P를 형성한다 라는 거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객체 P가 생겼죠. 근데 객체 P를 쉐입 파일로 저장한다 했는데 저는 오류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있다. 레이어가 이미 있으니까 덧붙이지 못해서 충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점경계에 수정하는데 B박스를 바꾸잖아요. 그쵸? B박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익스텐트예요. P의 익스텐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좌하단의 좌표값 그리고 우상단의 좌표값 x, y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퀄리티 x1, x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x1은 그 x좌표, x2는 y좌표고 x좌표의 최소값, 최대값, y좌표의 최소값, 최대값으로서 이걸 조합하면은 그 좌하단, 우상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작업 영역을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구해주는 건데 이걸 그대로 넣게 되면은 점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점 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 안에 이렇게 점돼 있다고 치면은 현재 이 익스텐트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시 구역계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라고 치면은 지도를 그렸을 때 이 안쪽에만 답답하게 그려지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 안에만 뭐 이렇게 막 그려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익스텐트를 이 점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점 데이터로 분석이 되는데 분석 결과가 이 새로 수정된 서울시의 익스텐트를 기준으로 보관 결과가 생성돼야지 그거를 서울시 구역계로 잘라서 시각화하기가 용이해서 이렇게 익스텐트를 바꿔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서울시 것과 같게. 그래서 이 코드가 있는 거죠. W는 서울시 구역계를 의미하니까요. 여기서는 W 안 넣었구나. 네, 서울시 구역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익스텐트를 바꿔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주면은 여기서 오토 팔레트 매핑 true로 하면은 단색의 톤으로 색상을 구성하고 이거를 false로 놓게 되면은 여러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넣는데 경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근데 하는 방식이 오토 팔레트 매핑이라고 하는 게 별로 권장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방식 자체가 최근에 다른 더 좋은 방식이 있으니까 이 방식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보지 않을래? 라는 의미에서 경고 메시지가 송출이 돼요. 경고 메시지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토 팔레트 매핑이라고 하는 게 좀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동은 해요. 우후 하단을 보시면 제대로 출력이 됐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티젠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스페셜 스탯이라고 하는 패키지랑
그 다음에 맵툴스, PPP 객체를 다루기 위해서 저번에 PPP 객체 때문에 좀 고생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립, 티젠 폴리곤 등을 만들고 클립하기 위해서 레스터라고 하는 패키지가 필요하고 알지오스라고 하는 것도 객체, 패키지가 필요해서 선언을 해주고요. 분할면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as라고 하는 걸로 형 변환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스페셜 포인트라고 하는 걸 가져올 수 있는데, 애초에 이 PPP라고 하는 걸로 P라고 하는 이 객체를 PPP 형식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 티젠 폴리곤을 만들어주는 함수에다 집어넣고 이 결과를 스페셜 포인트 객체로 형식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티젠 폴리곤의 약자겠죠? 쟤를 가져오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티젠 폴리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체 익스텐트, 서울시 구역계로 우리가 익스텐트를 정의했잖아요. 그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티젠 폴리곤 만드는 함수는 투영법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좌표계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볼까요? 정말로 그런지? 네, 현재는 이제 널 값이 떠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CRS, SRS 스트링, 그러니까 SF 함수죠. 거기에서 EPSC 코드를 CRS 코드를 살펴보니까 프로젝트 포 스트링 코드를 살펴보니까 EPSC 코드로 5181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고 실행을 하시면은 CS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P랑 TH에 각각 좌표계를 정의해서 넣습니다. 오류 메시지 뜨는 거는 P 같은 경우에는 기존 좌표계가 있는데 기존의 프로젝트 6 기준은 프로젝트 4 기준과 다르게 투영 회전체라든가 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변수 몇 개가 좀 빠져요. 매개 변수가. 그래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고 문제는 없어요. 그 TH 같은 경우도 넣게 되면은 얘는 문제없이 입력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좌표계에 정의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군말 없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간객체 TH의 속성 정보를 결합을 하는 과정인데 이 경우에 분할면은 전 데이터 객체의 속성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그냥 전 데이터의 위치 자체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분할면 자체가. 속성 정보를 할당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버 함수를 이용해서 점속성을 분할면에 공간 조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이 티젠 폴리곤은 속성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측소 위치가 이렇게 티젠 폴리곤 안에 무조건 들어있어야겠죠. 티젠 폴리곤 정의에 따르면. 그럼 여기에는 속성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조인을 할 때에는 이 아이디가 조인해야 될 아이디가 서로 매치된 놈들끼리 조인을 해주나요? 속성 정보 값을 기준으로 매칭을 시켜준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위치값, 좌표값이 여기에 x 이제 y 좌표값이 이 범위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러분들 저번에 공간 위상 분석했던 거, 인터섹션 분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이너 이 인터섹션이 되는가를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결합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상태에서 이 오버함수가 스페셜 조인을 해주는 그런 함수인 거고 th 객체를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인 스페셜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생성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thz 속성 값을 부여한 건데 여기에서 일단 펑션을 min 평균값 안에 여러 개의 점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 값들 중에서 이제 평균을 취한다라는 거고 th라고 하는 거는 그 조인이 되어야 할 객체 그러니까 본 바탕이 되겠죠. 그 다음에 p는 속성 값을 전달해야 될 그 데이터가 있는 이제 공간 객체 여기선 p precipitation 그러니까 강수량 측정소 정보가 될 것이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sp 오버라는 함수 앞에 일단 컬론이 두 개가 있고 그 앞에 또 sp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수업에선 처음 등장한 것 같으니까 소개를 할게요. sp 컬론 두 번 그 다음에 오버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오버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놈은 어디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SP라고 하는 패키지에. 그러니까 만약에 오버라고 하는 함수가 SP라고 하는 패키지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GEOS라고 하는 패키지에도 속하고 SF라고 하는 패키지에도 속하면은 이놈이 어느 패키지에 좀 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존재하잖아요. 어느 패키지로부터 오버 함수를 꺼내서 써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정해 줘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SP라는 패키지에서 가져올 건데 오버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th, sbdf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폴리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함수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 정보 값과 속성 정보 값을 각각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울시 경계를 이용해서 잘라주죠. 그래서 th.clip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당해준 그 레스터라는 패키지에 인터섹트가 있는 거고 거기에 잘려야 될 놈과 그 자를 것 어떻게 보면 자를 자름틀이라고 할게요. 자름틀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잘릴 것을 뒤에다가 매개변수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경고 메시지 뜨는 거는 좌표계에 이제 좀 방식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 때문에 뜨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해서 잘라요. 그리고 자른 놈들을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역거리 가중법 보관 같은 경우에는 G스텝이 필요하고 역거리 가중을 하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SP 아까 하긴 했지만 또 한번 해볼게요. GRD라고 하는 거는 셀의 총수가 n개인 빈 격자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그냥 빈 격자 쿼드렛 그리드예요. GRD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그냥 빈 그리드가 만들어져요. 리소스를 좀 잡아보니까 삭제할게요.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이놈에 대해서 이제 만들었고 좌표를 XY로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좌표 값을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로 스페셜 픽셀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이놈을 또 스페셜 그리드 오브젝트로 변환시켜요. 우측에 이쪽 보시면 그 클래스가 변환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빈 격자에다가 피객체 투영법 정보를 추가하는 거 좌표계를 정의해야겠죠? 빈 거였으니까. 그래서 CRS 정의하고 이놈들을 프로젝트 스트링으로 할당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 객체에 프로젝트 스트링 정보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피객체의 강우량을 역거리 가중치로 보관을 해볼게요. 일단 p.idw라는 걸로 하고 이제 gstat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idw로 쓰시면 되고 여기에는 좌항을 그 강수량 값 우항을 그냥 1로 넣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p로 그 다음에 new 데이터를 이제 GRD에 새로 나온 데이터를 할당해서 저장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파워 가중치를 승수를 2로 할 것이 2.0으로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분석을 시키면 결과가 뜨고 보시면 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뜨죠. 값이 뜨고요. 이거를 레스터로 변환을 시키고 마스크로 뜨는데 마스크라고 하는 게 QGIS도 그렇고 ArcGIS도 그렇고 그 extract by mask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레스터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특정 구역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잘라다가 추출하게 되는데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같은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서울시 구역에 따라서 이 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잘라서 가족 R.M이라고 하는 R 마스크겠죠? 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새로 생성해서 거기에 저장시킨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보관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전체 네모난 칸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울시 영역에 잘려 가지고 들어왔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단 검증 과정을 한번 따라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검증하기 위해서 빈 길이가 이제 PE 데이터랑 길이가 같은 벡터를 형성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놈이 현재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로지컬이고 전부 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false예요. 0이겠죠. 그리고 몬테칼로 약간 그런 방식으로 포문으로 반복문을 쓸 거예요. 그래서 반복 횟수는 패밀리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각각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일단 1열, 2열, 3열, 4열 순으로 데이터를 입력시킬 겁니다. 그렇게 반복 횟수를 정의시켜주면은 27번 27이 들어가고 포문을 반복을 시켜볼게요. 반복이 되고 데이터에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편차 그래프를 이렇게 데이터의 좀 범위라든가 출력하는 그 형식들을 정의해주고 A, B 라인, 선까지 그려져가지고 넣게 되면 하나하나 해볼게요. 이제 틀, 범위, 그 다음에 플롯, 점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기선, 회기선에 이제 리니어 모델링, 리니어 모델 해두고 이제 좌항, 그러니까 종속 변수, 그리고 독립 변수는 P 안에 있는 이제 프레시피테이션, 이제 민 값을 이용해서 회기선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되는 선을 그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구해야 되잖아요. 오차를. 그러면 이 수식 그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건 아까 설명한 수식 그대로 데이터 넣어서 계산한 것 뿐이니까 구하게 되면은 6.090455.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면은 가령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파워가 가장 적합한 파워는 몇이겠는가, 가령 1, 3, 4, 5 중에 몇이겠는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것까지 주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계산했을 때 루트민 스퀘어 에러가 얼마가 나오겠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뭐 그런 거고, 넘어가서 이제 교차 검증 들어가면은 표본 추출되지 않은 각 점에 대한 신뢰 구간,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잭나이프 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해 본다라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포문으로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로 한번 보관면을 생성해 볼게요. 기본 바탕이고 이 상태에서 좀 반복해서 잭나이프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는 횟수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잭나이프 방법으로 만들어진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생성을 합니다. 랭스는 이미지의 약간 예측에 대한 분산이 들어가고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빈 것들을 다 27개 점에 대해서 생성을 해주고요. 5만 몇천 개 되는 거는 이게 그리드 셀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 레지스터를 누적시켜가지고 한 번에 분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 스택을 만들게요. 그 계산이 처음에 이제 G값들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레지스터의 G값을 이 스택에다가 할당시켜서 누적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값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GI 값, 여기 통계량 값을 구하는 그런 수순이에요. 그래서 반복문을 수행하면 계산이 되었고 GI 값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전체 이제 추정값이 나오게 되죠.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돌려봤을 때 값이 나오고요. 이것들을 각각의 이제 지점에 대해서 잭나이프 추정값들을 모든 지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머리를 종합시켜줘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매트릭스에다가 어플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반복문이라고나 할까? 벡터 계산들을 그 횡으로 더하든 아니면 종으로 더하든지 간에 곱을 하든지 간에
그 함수들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합계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1이라고 하는 거랑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플라이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여기 보시면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서 일단 함수 숫자에 1이라고 적게 되면은 종으로 수식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1행에 79.853 2행에 이제 79.84868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합계라고 치면은 이 각각을 종으로 더해가면서 최종값으로 이제 V1에 대한 합계값이 구해지겠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V12에 대한 합계값이 구해지는 방식이겠죠. 2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되면은 이제 횡으로 이렇게 넣게 되고 이게 3이 되게 되면은 특정 지점 그 특정 이게 몇 행 몇 열로 구하게 돼요. 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함수는 뭐 일단 각각의 값들을 뭐 덧셈으로 하는 것도 있고 뺄셈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평균을 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덧셈을 구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해서 쓰기 나름이에요. 아니면 다른 함수를 f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으면 이놈을 이렇게 이곳에다가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뭐라고나 매트릭스 이런 배열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산해 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게 어플라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한 다음에 그 na.rm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빈값이 있을 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빈값이 있으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na 그러니까 일종의 널값. 빈데이터가 존재하면 안 되는데 빈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계산해서 무시 그러니까 값에 0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서로 다 곱하는 게 있긴 하게 할 때 0을 넣어준 것과는 조금 다른 게 계산해서 아예 무시해 주는 거예요. 전체 다 곱한다고 했을 때 논리함수라고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뭐 행렬이 이렇게 쓰면은 1, 1, 0, 1이면은 다 곱하면 0이 되니까 false잖아요. 1, 1, 1, 1이면 전부 다 참이니까 교집합을 한다고 했을 때 1이니까 이제 true.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빈값이면 이놈을 0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이게 무조건 false 값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산할 때 이거를 무시하고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이 계산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0으로 넣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놈을 계산해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아까 1이 횡이었네요.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매개 변수들 중에서 어플라이에 이놈이 횡으로 같은 행 내에서 열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주는 거 여기서 써머니니까 전부 다 덧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2면은 종으로 가는 거 정정하겠습니다. 깜빡했네. 그 다음에 이놈들을 각각 이제 편차를 산정한다. 그 다음에 편차 제곱합을 산정한다. 그런 방식으로 실내 구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놈들을 레스터로 만든 다음에 행성에서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잘라주고 자른 다음에 출력할게요. 뭐 여기는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교재에서 봤던 것처럼 실내 구간 지도가 완성이 돼요. 이놈 가지고 한쪽에 좀 오차가 한 구역이면 중앙에 있는 중구 쪽에 있는 관측소 일대에만 집중적으로 모여 있구나. 이러면은 좀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관면 같은 경우에 1차 다항식을 정의를 해주고 as 포뮬라 계산식이고 좌항이랑 우항을 넣어주는 방식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산식 있죠. 그러니까 z 있고 a 플러스 b x
플러스 이제 C Y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물결표를 따라가지고 precipitation 언더바 M 그 이쪽이 X 플러스 Y가 되는 게 있죠. 이렇게 좌항과 우항을 나눠주는 거. 이렇게 1차 방식을 정의해주고, 그래서 F1이 보시면 펑션이죠. 그 다음에 객체 XY 좌표를 추가해주고, 코디네이트 회귀 모형을 실행합니다. 데이터 P에 대해서 그냥 식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펑션 1을 적용한다. 이게 모델 1이고요. 보관면을 생성하기 위해 회귀 모형을 작성하고 스페셜 그리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연구지역으로 아까 했던 방식으로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라주고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보관면이 나타나게 되고, 2차 다항식은 다항식만 좀 다를 뿐이지 과정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반복해주면 돼요. 식만 다르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건 금방 넘어가야겠고, 크리깅이 있는데 베리오그램을 적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항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상관관계의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보관면 할 때 나왔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서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베리오그램 할 때 서로 간에 상관성이 있다 없다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거리인 거고, 위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탐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거든요. 그 단위를 500m로 설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리오그램 샘플을 생성하고 플로팅을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샘플이 다 나타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VG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그 함수를 미세 조정해요. 여기서는 함수 자체가 함수를 정하고 그 함수의 형상을 정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넣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런 함수를 쓰겠다라는 것이고, 그 함수를 결정하기 위한 뭐 BC, 모델, 레인지, 너겟 등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이 수치에 따라서 같은 함수인데 같은 함수 내에서 함수의 구체적인 형상을 이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추가를 해볼게요. 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놈 가지고 충분히 추세선이 데이터를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 표면, 표준편차를 알기 위해서 보관 표면을 만들면 경향 모델을 표준편차 구하려면 모델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려먹자 라는 거고, 거기서 크리깅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GRD를 이용해서 돌리고 이걸 레스터로 변환하고 마스크로 자른 다음에 보관면을 그리면 이 크리깅을 이용한 이제 보관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에 따른 이제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 객체 KRG라고 하는 객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베리언스 분산값이 있죠. 분산값을 이용해서 레스터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분산값을 레스터로 변환시키고 서울시로 자른 다음에 분산 지도를 만들면 이렇게 될 것이고, 분산을 이용해서 표준편차가 아니라 실내구간 정보는 이제 평균이랑 표준편차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넣어서 레스터로 변환시키고 또 잘라주고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95% 짝의 이제 실내 구간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컨비넌스 인터벌이 0에서 2 사이에 존재하죠. 나름대로 적합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다만 이걸 보고 좀 알아야 될 지점은 좀 지역별로
이 해당 그 크리깅 모델 있잖아요. 크리깅 모델이 잘 설명할 수 있는 뭐야? 설명이 잘 되는 지역이 있고 공간에 따라서 설명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명력이 낮을 것이고 이런 지역은 설명이 좀 더 약간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 정보의 묘미인데 지역에 따라서 각각 모델이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고 특정 지역을 설명할 때 더 적합한 모델이 있고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오히려 좀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지역이 따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점에 유의해서 결과를 브리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책의 마지막 시간인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그 다음 시간 난이도가 아마 정말 역대급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전부를 소개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강이라도 대강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김정훈이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